이 세상에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빛 없는 밤 같을까?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하지만 사랑만은 믿고 싶다. 오늘 사랑한다지만 내일도 사랑하리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외치고 싶다.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고 누가 막아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손해를 따지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러하리라. 행동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리라. 사랑한다면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잃어도 사랑만은 잃고 싶지 않다. 연애는 나이에 관계없다. 나이 들어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빛을 준다. 열병의 사랑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다. 후회할 일은 서두르지 않을수록 그 사랑은 더 진하다. 외모보다는 신뢰요, 탐욕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인격을 완성한다. 연애냐, 에고이즘이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숭고한 사랑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그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고민해 보았다. 2010년 3월 월파 송량의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오늘은 장편 소설 준비했습니다. 송량희 작가님의 내가 사랑한 여자, 그가 좋아한 남자입니다. 2010년에 출판된 장편 소설이고요. 송량희 작가님은 시인으로, 수필가로, 문학평론가로, 그리고 소설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작가님의 양력이나 소개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참조하시고요. 오늘의 소설은 연애보다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로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50세 남자와 25세 여자 배우와의 순애보를 다룬 이야기고요. 2부는 반대로 여교수와 제자와의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회부터는 소설에 대한 소개 없이 바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낭독이 다 끝난 후 잠깐 하소담 이야기 있으니까요. 구독을 꾹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한 여자, 그가 좋아한 남자, 연애보다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 송량의 영화 어땠어요? 말을 잊었거나 말을 하기 싫은 사람처럼, 아니면 싸운 연인처럼 둘이는 말없이 걷다가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 영화 어땠어요? 영화죠. 그녀는 무슨 의미 있는 양 짧게 답을 던진다. 하긴 가까이서 걷는 것조차 부담을 느낄지 모른다. 나이 50살인 남자와 20대 중반의 여자가 함께 걷는 것을 아빠와 딸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상한 사람? 불륜의 사랑 정도로 보거나 무관심할지도 모른다. 남이 무관심한데도 당사자는 꽤 신경 쓰는 것이 사람이다. 다들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남이 무엇하든 관심이 별로 없을지라도 본인들은 남과 비교하고 남의 차림까지 신경 쓰며 사는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소연 씨, 여기서 1시간 동안 걸어서 집까지 가면 안 될까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일방적인 판단하에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것도 아닌데 영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느낌이다. 나의 사랑도 영화 같은 것인가? 사랑이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치지 않는다. 한강을 건넌다. 강물이 흐른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도나우강이 생각난다. 영화 속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남자가 강물에 뛰어드는 장면이 나온다. 난간에서 밑을 내려본다. 여자가 옆에 있으니 뛰어내리면 신고하고 119가 오던지 난리 필 상황만 떠오른다. 다시 걷는다. 영화의 장면들을 반추해본다. 글루미 썬데이 가사를 영화 속의 여자처럼 해본다. 기억하고 있는 음율에 따라 흥얼거려 본다. 우울한 일요일, 저녁이 멀지 않았어. 나는 내 고독을 검은 그림자들과 함께 나누지. 눈을 감으면 그것들의 모습이 수없이 보여. 나는 잠들 수 없어. 그리고 그것들은 깨어나지 않아 나를 위해 반주해줘. 나는 담배 연기 속에서 형상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봐.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지 마. 천사들에게 말해줘. 나도 가겠어. 우울한 일요일. 외로운 일요일을 나는 너무 많이 보냈어. 오늘 나는 긴 밤 속으로 길을 떠날 거야. 곧 양초가 타오르고 연기가 눈을 적시겠지. 그렇지만 울지 마. 친구들아, 나는 드디어 홀가분해. 마지막 숨이 나를 고향으로 영원히 데려가겠지. 그림자들의 나라, 거기에서 나는 안식을 찾을 거야. 우울한 일요일. 글루미 썬데이 줄거리는 대략 이러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레스토랑이 무대이다. 서빙하는 여자인 일로나와 주인인 자보가 연인으로 함께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식당에 피아니스트로 채용된 안드라스라는 멋쟁이 남자가 일로나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주인인 자보, 일로나, 안드라스의 삼각관계가 묘하게 얽히게 된다. 피아니스트 안드라스가 작곡하여 사랑하는 일로나에게 바친 곡인 글루미 썬데이는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슬픈 애상의 중독에 빠져들고 불안한 세상에서 애절한 음악은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이 식당에 오는 손님인 한스라는 사람도 일로나에게 빠져들고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자살을 시도하지만 다뉴브강에서 건져져 살게 되자 다 잊겠다고 선언한 후 고향인 독일로 떠난다. 몇 년 후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대령으로 되돌아온 한스는 일로나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게 된다. 글루미 썬데이라는 음악은 레스토랑에서 세계로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음악이 되는데 어느 화가가 그 음악을 들으며 목을 매 자살한 후로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자살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음악을 들으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한다. 특히 사랑을 잃은 사람, 시련의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러했다. 음악을 작곡한 안드라스도 일로나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단둘이 만들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한다며 사랑한다고 호소하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룻밤을 일로나와 보낸 후 한스 대령의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 음악을 들으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진다. 한스 대령은 안드라스를 죽게 하더니 식당 주인인 자보를 가스실로 보낸다.
일로나가 자기를 찾아오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주겠다고 거짓 약속하고 그녀를 유린한다. 그녀는 죽음을 생각하다 식당을 경영하며 복수의 꿈을 꾼다. 60년 후 한스 대령이 부다페스트에 다시 돌아온다. 한스 대령은 80회 생일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글루미 썬데이를 연주해달라고 청한다. 일로나는 몰래 간직한 독약을 한스 대령이 좋아하는 비프롤에 섞어 죽게 하고 자보, 안드라스, 한스 중 한 명의 씨앗일 그의 아들과 함께 독약병과 흔적들의 그릇을 씻으며 내 사랑을 빼앗은 사람에게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편안한 길을 가겠다는 알 수 없는 웃음을 웃으며 글루미 썬데이를 흥얼거리는 것으로 자막이 내린다. 위험한 영화다. 위험한 음악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생길 것 같다. 60년을 기다린 복수치고는 너무 슬픈 영화, 평생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영화였다. 집에 돌아가면 듣고 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다. 한참을 걷는데 그녀가 입을 연다.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집에 다 왔네요. 그녀가 집으로 들어간 후 다시 되돌아온다. 한강을 혼자 바라본다. 누군지 건장한 청년이 나를 감시하듯 주시한다. 내가 한강으로 뛰어내리면 영웅이 되어보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한 모습이다.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영웅 만들어주기도 싫다. 파리에서 미라보 다리 생각이 난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 사랑도 흐른다.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를 읊으며 마로니의 가로수를 따라 걷다가 미라보 다리 위에서 1시간이나 있었지. 그때는 아름다움 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지금의 한강은 아까 본 영화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강물로 착각이 될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내가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를 잡아먹기라도 하는 탕자는 아니지 않는가? 단지 훌륭하게 키워주고 싶을 뿐이지 않은가? 육체를 탐했다면 저 여자보다 더 예쁘고 잘난 여자를 원했겠지. 그럼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왜 25살이나 차이가 나는 어린 여자와 영화를 보고 1시간 동안 걸었는가? 무엇이 한강을 내려다보며 자살을 생각해보게 하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그런가? 터무니없는 정신병자 같은 사랑에 좌절을 느끼는가? 웃자. 나를 비웃자. 그건 사랑이 아냐. 탐욕이야.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다시 걷는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을 생각해본다. 6개월 전이었지. 아내와 둘이 연극을 갔었다. 지방의 아주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연극에서 조연으로 잠시 나온 여자가 바로 서연이라는 배우다. 내가 올해 목표 중 하나가 능력 있는 사람을 한 명 힘껏 도와보겠다는 것이었기에 저 여자라면 내가 키워줄 수 있겠다는 전기 스파크가 번쩍하고 튀었다. 연극이 끝나고 함께 사진 찍고 사인을 주고받다가 그녀가 속한 연극단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지. 연극 감상 잘하였다고 담소하다가 아이스크림을 연극 단원끼리 먹으라고 30만 원을 주었었지. 그 2년 후 잠시 바쁜 일이 있어 잊고 있다가 서연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생각나서 수소문하여 보니 여자는 지방을 떠나 서울 어디에선가 연극 무대에 서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디션을 보고 돌아다녀도 계속 떨어져서 요사이는 무엇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그런데 2달 전에 그녀에게서 난데없이 전화가 왔다. 자기가 오디션에 합격하고 사랑하기에 라는 연극에 주연으로 픽업되었으니 연극 보러 오라는 이야기다. 연극 보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나한테 전화할까 하면서 그녀가 보고 싶다는 것뿐. 연극 공연에는 큰 관심 없이 갔었다. 혼자 시간을 내어 갔었던 이유는 아내가 오해할까 보아서였다.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중 가장 작은 공연장의 모양이었다. 미니 콘서트장처럼 몇십 명이 둘러서면 꽉 찰 정도로 작은 창고 같았다. 몇 명의 관객이 그녀가 주연한 사랑하기에를 보았다. 연기력은 정말 요련이었다.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을까? 감탄하며 감동하며 저런 여자라면 내가 키워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쉽다면 마지막 장면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해피엔딩을 이끈다는 명목으로 남녀 배우가 서로 키스할 때는 부르르 내 가슴이 떨렸다. 내가 저 남자 배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왜 했었는지 지금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몇 명의 관객이 떠난 후 다른 배우들도 화장을 지우려 들어가고 혼자 남은 무대에서 그녀는 서 있었다. 나의 박수는 그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미니 창고 극장에는 혼자 박수치는 나와 무대에 서 있는 그녀가 더 연극처럼 느끼는 순간이었다.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었다며 칭찬하자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였다. 그리고 얼른 손을 놓았다. 그녀의 젊은 애인이라면 포옹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리라. 다음에 또 연락하라며 약속 시간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연극장을 나섰다. 안녕히 가시라는 그녀의 말소리가 슬프게 들려왔지만 뛰다시피 연극장을 나와야 했다. 무엇이 바쁜지 누가 바쁜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내가 바쁘다 중얼거리며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지난달 며칠이었을까? 점심 약속을 할 수 있냐고 그녀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메일을 일주일 내내 열람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메일을 점검하고 수신 확인을 하였건만 변한 것은 나의 초조함이 더해가는 것뿐이었다. 전화해도 되지만 왠지 불륜의 사랑이라 생각이 들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 물론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도 겁이 났다.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메일이 왔다. 연락이 왔다. 식당은 내가 정했다. 하늘구름 꼭대기라는 뜻인지 탑 클라우드라는 경양식 집이었다. 33층에 있는 탑 클라우드는 전망 굿이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화장실 순위 1등에 뽑힌 식당이다. 아내와 함께 갔었던 기억으로는 1등에 뽑혀도 전혀 부끄러움 없을 완벽한 화장실이었다. 거실에 앉았는지 화장실에 앉았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화장실이 멋있었다. 화장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망은 또 그렇게 아름다워 화장실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였던 기억이 있었다. 식당 전망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12시 정각 점심을 약속하고 30분 전에 식당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계를 1분마다 보면서 말이다.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다. 조금 늦는다는 전화다. 늦어도 좋다고 대답했다. 오시기만 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겠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 그녀가 내 옆자리에 앉는 순간 나는 한동안 앉지를 못하였다.
황홀한 순간을 감상하고자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얼어붙는 듯 서 있었다. 유명 연예인을 바라보듯 그저 먼 발치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도우미 아가씨가 나를 앉히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주 뛰어나게 아름답고 예쁜 여자는 아니지만 무엇이든 돕고 해주고 싶은 충동이 가득한 여자다. 내가 일방적으로 음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안다. 송아지 스테이크였을 것이다. 송아지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다고 선전하였으니 말이다. 맛있었다. 씹지 않았는데 그냥 목으로 넘어갔다. 입에 넣는가 하면 그냥 삼키었다. 그녀에게 신경 쓰다 보니 먹는 것인지 씹는 것인지 헛갈렸다.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녀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은 듯 그런 점심이었다. 도우미 아가씨가 스위스의 산자락에서나 볼 듯한 긴 호른 같은 후추 뿌리개를 가지고 와서 넣어드릴까요? 라고 2번 말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을 뻔하였던 순간이었다. 맛있다고 하였던가? 하여튼 미소 짓는 연기가 대단하구나 할 정도로 1시간 내내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나의 안절부절 못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말이다. 식사 후 디저트를 먹으면서 내가 말을 이었다.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명연기자는 세상에 보기 힘듭니다. 서연 씨가 유명 배우로 되도록 도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못난 실력으로나마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 감독하면 당신을 주연 배우로 발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대박일 듯 합니다. 시나리오를 써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 있게 말하였다.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정말 그녀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신 있고 확신에 찼기에 강한 어조로 말하였던 것 같다.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만 믿는 것 같지는 않았다. 결혼은 언제 하십니까? 누구 결혼 대상자 있습니까?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렇게 물었더니 당연한 질문이라는 듯 결혼할 사람은 동료 연예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질투를 느끼기보다 잘 되었으면 하면서도 깨지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등 심정의 변화가 5~6월 팥죽 씨듯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는 투로 보아서는 결혼 상대자는 없는 듯하였다. 그저 현 상황을 피할 대답을 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렇게 점심을 하고 식당을 내려왔다. 화장실이 멋있으니 들르라고 억지로 들여보내고 혼자 옷 맵시를 보았다. 얼굴을 거울에서 보니 내 얼굴이 아니다. 내 얼굴이 저렇든가? 꼭 다른 사람이 거울에 비추는 것 같았다. 진솔한 모습이 아니다. 순수한 얼굴보다는 무엇에 홀려 욕망에 가득한 얼굴이 보여진다. 눈빛이 음흉해 보인다. 천진난만한 얼굴이 아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찾자.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영어 단어 외우듯 읊었다. 그녀가 나왔다. 그날의 연극은 정말 좋았으니 수미양가 중 완벽한 수였다며 칭찬 속에 꼭 당신을 유명 배우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국민교육 헌장 낭독하듯 말하고 헤어졌다. 당신이 주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다. 앞으로 오디션에 가시려면 꼭 나에게 연락하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어떤 방법이든 매 오디션에 합격하여 주연으로 발탁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붉은 노을이라는 제목의 연극의 주연 배우 모집 응모를 해보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붉은 노을의 연출가를 찾았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주연으로 발탁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서연 씨를 주연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니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연급은 안 되지만 송 선생께서 꼭 그러시다면 2천만 원을 제작비로 참여하란다. 최소의 실패 부담 비용이며 2천만 원을 날리면 연극이 실패해도 자기는 손해가 없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말하였다. 쾌히 승낙하였다. 단 조건을 걸었다. 정식 오디션을 보되 그녀가 응모할 것이니 절대로 그녀가 모르게 하여 달라. 만약 그녀가 안다면 위약금을 당신이 내라고 엄포를 놓고는 결정하였다. 전화를 하였다. 오디션에 꼭 응시하라는 약속을 하라고 다그쳤다. 이번 오디션에는 당신이 꼭 합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미 짜놓은 각본을 그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좋다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였다. 최선을 다하여 응시해 보겠다고 다짐을 보내왔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건강을 생각하며 연습하라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야외로 나들이 가자고 청하였다. 화창한 주말이다. 모한천이라는 강 같은 큰 냇가를 따라 드라이브하였다. 강 따라 한참 가니 어마어마한 호수가 보였다. 예당 저수지라는데 꼭 바다 같았다. 낚시할 줄 아세요? 못한다는 대답을 무시하고 한번 해보자고 일방적인 제의를 하였다. 저수지가에서 낚싯도구 빌려주고 방갈로 빌려주며 무엇이든 해결됩니다. 라는 알 수 없는 팻말을 보고는 다가갔다. 빈몸으로 왔는데 낚시할 수 있나요? 얼굴과 손이 구릿빛으로 검게 변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어디까지 빌려드릴까요? 어디까지라고요? 어디까지 되나요? 이것저것 설명하며 이것은 돈이 얼마고 저것은 얼마라며 설명하였다. 다 해주세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다른 곳에 갔다가 오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낚시하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냥 여기에 있겠다고 하였다. 바늘에 지렁이를 잘라서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붕어 씨알이 꽤 큰 듯 하였다. 붕어 몇 마리가 바구니에 가득하다. 이상한 고기도 있다. 뱀장어 같다. 잉어도 있다. 피라미인지 쏘가리인지 이름 모를 고기들도 몇 마리 잡아놓고 있었다. 구경도 재미있었다. 얼마 후 낚시터 주인이 다 되었다고 한다. 배에 타라고 한다. 무섭다고 하면서도 그녀는 웃으며 배에 오른다. 배의 크기가 1톤이나 될까 하는 아주 작은 배다. 3명이 타니 물이 보트의 위까지 넘실댄다. 배 위에서 고기를 낚으라고 한다. 무슨 고기가 잡힐지 깊은 물에 들어왔으니 아주 크나큰 대어가 잡힐지도 모른다고 한다. 육지에서 100m쯤 들어온 것 같다. 아무리 해도 안 잡힌다. 낚싯배 주인은 잘도 잡는다. 어지럽다. 작은 물결이지만 어지럽다. 귀찮다. 쉬고 싶다. 그녀도 피로해 보인다. 배멀미를 하나 보다. 작은 배라 그런지 어지러움이 더해온다. 그녀는 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 무슨 대책을 내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낚싯배 주인이 고기가 걸렸다고 그녀에게 잡아당기라고 친절이다. 내가 저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체면이 아니다. 고기가 아주 크다. 줄을 잡아당기다가 배 위에서 미끄러진다. 바닷물에 그녀의 옷이 흠뻑 젖는다.
작은 파도가 그 위에 다시 덮친다. 물벼락을 맞았다. 난감해한다. 그만할래요. 그녀의 말소리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그러라면서 다음 코스라고 안내한다. 방갈로에서 잠시 쉬었다가 하라며 방갈로로 안내한다. 육지에서 200m 떨어진 물 위에 어떻게 저런 방갈로를 만들어 놓았을까? 신기하다. 방갈로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2시간 쉬세요. 저는 2시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낚싯배 주인은 물 위에 있는 집에 우리 둘을 내려놓고는 알 수 없는 미소까지 지어주며 사라진다.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 본다. 완전 호텔이네? 그녀가 말한다. 각종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고 휴지, 옷걸이, 화장실도 있고 침대가 큰 것이 하나 놓여 있다. 담요와 이불도 있다. 신기하다. 왜 이런 물 위에 온갖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까? 그래서 풀코스가 그렇게 비쌌구나 하면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연 씨, 어지럽다니 저 침대에서 잠시 쉬세요. 옷도 젖었으니 말리시고. 저는 밖에 나가 방갈로 입구에서 고기나 더 잡아볼래요. 얼른 나왔다. 저 안에 함께 있으면 누군가가 오해할 것이다. 누가 오해할까 하면서도 마음이 안 놓인다. 낚싯대를 던진다. 물고기가 걸리는지는 관심이 없다. 줄을 바라보지도 않고 초점 없이 저수지를 바라본다. 우리가 탔던 배가 멀리 사라진다. 여기서는 도저히 육지로 갈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 배가 만약에 안 오면 우리는 무인도에서 사는 것인가? 다행인가 불행인가? 남녀 한 쌍이 함께 있다는 것이 말이다. 육지가 멀다. 멀리서 떠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물결 소리 때문일까? 멀어서일까? 파도만 방갈로에 부딪힌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것 같다. 고도에 있는 느낌이다. 저 안에는 여자가 누워있다. 젊고 예쁜 여자가 혼자 누워있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은 없다.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말이다.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하여야겠다는 생각은 간절하건만 몸은 먼 곳 육지를 바라본다. 정신이 맑아온다. 아까는 뱃멀미로 어지러웠는데 생생해진다. 혼돈이 일어난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성안의 성주를 지키는 호위 무사처럼 지켜야 하는가. 개처럼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가. 나는 개가 아니다. 호위 무사는 더욱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 않을 낚시질을 흉내낼 필요도 없다. 낚싯대를 조용히 놓는다.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지만 사방을 바라본다. 어디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아니, 볼 수 없다. 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방갈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다.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었다. 하얀 발목이 보인다. 옷을 말리려는지 옷걸이에 걸어놓았다. 속옷을 입고 누워있는 모습이 꼭 그림 같다. 한참을 바라본다. 내가 바라보는지 안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잠든 모습이다. 정말 자고 있는지 자는 척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동도 하지 않는다. 침을 꼴깍 하고 삼킨다. 내려다본다. 눈을 돌려 사방을 본다. 완벽한 원룸처럼 꾸며놓았다. 다른 점이라면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더블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것이다. 작다. 그녀가 저렇게 작았단 말인가? 살며시 들면 한 손으로도 들을 만해 보인다. 꽉 잡으면 깨질 것 같다. 크게 재채기해도 날아갈 것 같다. 조심조심 아주 조심히 다가간다. 숨소리도 없다. 예쁜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자나 보다. 고개를 숙여 보아도 새근거림도 없다. 아래 허벅지가 보인다. 구부리고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 이불을 끌어 아랫도리를 덮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상만 하고 있다. 윗옷이 너무 얄팍하다. 가슴 윗선이 보인다. 하얀 속살이 눈부시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 온몸이 달아오른다. 침이 말라온다. 혀를 지그시 깨물어 본다. 침샘에서 침이 생긴다. 꼴깍 하고 삼킨다. 화끈거린다. 땀이 난다. 땀을 손등으로 훔친다. 담요를 덮어줄까 하다가 손을 멈춘다. 옷을 살짝만 건드려도 속살이 다 보일 것 같다. 담요 덮어주려다 가슴까지 본다면 더 큰일이다. 망설인다. 주저하는 시간이 계속된다. 그녀는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는 것인지 자는 척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 혼자만의 싸움이 계속된다.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된다는 것이냐의 싸움도 계속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에라, 모르겠다. 참는데 한계를 느낀다. 그녀의 침대에 함께 눕는다. 그녀가 깨지 않도록 반대쪽에 눕는다. 눈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하는지 더 당황된다. 그녀를 더 이상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야수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는 남자다. 늙었어도 남자다. 그녀는 여자다. 생생한 젊은 여자다. 이곳 환경은 무인도의 두 남녀가 있는 꼴이다.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소리쳐도 비행기나 배가 오지 않는다. 싸운다. 나와 내가 싸운다. 딸 같은 사람과도 육체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이 정상일까? 나는 사람이 아닌가? 저 여자는 내 딸과 같은 나이다. 무슨 엉터리 같은 생각을 품느냐며 내 자신을 꾸짖는다. 이성을 찾아라. 너는 인간이다. 성인이요, 지성인이야. 네가 짐승이었다면 저 여자는 절대로 널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잠들고 있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절망으로 주지 말라. 후회할 일을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혀를 다시 깨물며 돌아선다. 그녀의 등과 내 등이 평행선으로 눕는다. 벽 쪽으로 눈을 돌린다. 서로가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다. 침대가 의외로 넓다. 서로의 살결이 스치지 않는다. 어지러운 것을 낫게 하려고 누운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누웠는지 나도 모른다. 잠이 오지 않는다. 벽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눈을 뜨고 있을까? 정말 자고 있을까? 아님 나처럼 두근두근 거리고 있을까? 아님 내가 포옹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포옹하면 어떻게 반항할까 고민하고 있을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용하려고 하고 있을까? 나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화끈거림이 더해온다. 둥둥둥
가슴에서 북소리가 들린다. 성욕을 느낀다. 갑자기 그녀 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벌떡 일어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 저수지물을 바라보며 씩씩거린다. 죄 없는 저수지물을 발로 차본다. 아주 세차게 또 차본다. 죄악이다. 범죄다. 탈출하여야 한다. 이건 쇼다. 성욕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저지르면 저 물속에 빠져 죽으리라 다짐한다. 사랑인가?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시계를 본다. 약속한 시간이 30분 남았다. 그럼 1시간 반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있었단 말인가? 달콤한 고통이었나? 쓰디쓴 고통이었나? 1시간 반의 고문이 빨리도 지나갔단 생각이 든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흔들어 본다. 두 손을 내리고 눈을 감는다. 두 손이 다시 내 머리에 올려진다. 머리를 쓰다듬는다. 내 손이 아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옷을 입었는지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무 말이 없다. 잠시 후 내 옆에 앉는다. 내 어깨에 얼굴을 기댄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그녀는 내 팔을 두 손으로 감싼다. 그녀의 가슴이 내 왼팔에서 파닥거리는 것 같다. 팔을 뺄 수도 넣을 수도 없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물을 바라본다. 배가 다가온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하소담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하소담 채널을 구독하시고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돈을 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광고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맞아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작하면서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변화하는 구글 유튜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영상 편집 기술도 배워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짜내야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구독자분들께서 작은 성의로 큰 응원을 해줄 때 크리에이터들은 힘이 나고 좋은 영상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혹 몰라서 구독을 안 하시고 그냥 영상만 봐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구글에서 실제로 구독자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방법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좋았던 영상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라는 옆에 땡스를 클릭해서 영상을 응원할 수도 있고요. 가입이나 멤버십 회원이 되어서 채널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인사를 이렇게 하소담 잡담으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을 꾹 누르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소담은 또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쌓을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